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란티스와 함께하는 선물 따라잡기. 오늘은 제6강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시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각종 설명들과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시장 분석. 일단 그 목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 지표의 의미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의 종류는 국내 해외를 따지면 수백 수천 가지 종류의 기술적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들 4가지를 뽑아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이동평균선, 자, 두 번째 스토캐스틱, 세 번째 볼린저 밴드, 네 번째 MACD까지 이렇게 4가지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제가 뒤에 MA라고 적어놨는데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죠. 말 그대로 가격의 일정한 시간 주기의 평균값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동평균선이란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동평균, 자, 5 이동평균과 20 이동평균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 이동평균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5 이동평균은 5개의 가격, 일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일간의 가격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각각의 평균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선의 형태로 보여주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가격을 일정 주기, 5일이면 5일, 20일이면 20일, 일정 주기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동평균선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동평균선을 갖고 정배열, 역배열로 현재 시장의 추세가 상방 추세로 강하게 진행 중인지 아니면 하방 추세로 강하게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격과 이동평균의 이격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으면 그 이격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서 추세가 반전되느냐 아니면 추세가 더 강하게 지속되느냐를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의 교차, 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단지 두 개의 5와 20과의 이동평균선의
교차, 즉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데드 크로스, 즉 하향 돌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내려왔어요. 돌파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예를 들어 60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하죠. 이 60 이동평균선도 예를 들면 이 5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차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동평균선을 여러 개 보면 볼수록 더 복잡한 형태의 교차하는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지지저항. 자, 이동평균선을 갖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각도와 이러한 가격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여기에 안착이 되어 있으면 이동평균선 바로 거의 위에 닿아 있으면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주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가 이동평균선을 만나게 되면 저항을 맞고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일반적인 추세 지표죠. 자, 추세, 가격의 방향성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추세를 띠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용들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고, 자, 그리고 시장 참여자의 대다수가 확인을 한다고 했죠. 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사람 중에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이동평균선 자체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말이죠. 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동평균선은 한 번씩은 확인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동평균선이 보편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 이동평균선은 그리고 시간 지연 현상이 있습니다. 즉 시간 렉 현상이 있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자, 골든 크로스를 했어요. 돌파를 했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자, 이러한 상황인데 실제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까지, 즉 추세가 상승 반전, 하락 반전, 하락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는지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서는지 확인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가격이 조곤조곤 만들면서 올라오면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은 보통은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는데, 급격하게 움직이는 가격의 흐름을 이동평균선이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연이 돼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한 시간 렉 현상이 있습니다. 즉 시간 지연 현상이 있고, 이동평균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대다수 기술적 지표들의 시초입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 주기를 평균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었죠. 초반부에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하지만 이후부터 기술적 분석이 발전함에 의해서 이러한 가격 이동평균 개념은 거의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알면 기타 다른 기술적 분석 지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 하나로, 즉 이동평균선이란 지표 하나로 무수히 많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의 지표를 보고, 즉 추세 지표인데 추세 지표를 보고 추세 반전, 역추세, 추세 지속,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이격으로 인해서 이제 반전이 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지속이 되는 건지. 너무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벌어진 이격을 줄이기 위한 반대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고는요. 자, 차트 화면을 좀 크게 보면은 자, 보시는 차트는 이동평균선을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이동평균선. 자, 보시는 이동평균선은 총 4가지의 이동평균선을 그려놨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과 동일합니다. 즉 5, 21, 61, 121 이동평균선인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식에서의 5, 20, 60, 120 이동평균선은 각각의 의미가, 5는 한 주의 움직임이고 20은 한 달의 움직임, 60은 한 분기의 움직임, 120은 한 반기의 움직임이죠. 각각의 수치들이, 이동평균선 각각의 수치들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동일하게 5와 20과 60과 122평을 두고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죠. 자, 지금 요 구간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이 5고 파란색이 20, 녹색이 60, 회색이 120선입니다. 즉 지금 시장의 형태는 이 시점부터 정배열 구간이었죠. 정배열 구간이라는 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방으로 틀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틀고 나서 하락 반전을 시작을 했죠. 자, 이때를 보면은 5의 이동평균선이 20의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했죠. 하락 반전의 첫 번째 단기 하락 반전의 예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60이 마찬가지로 5의 이동평균선이 60의 이동평균선도 데드크로스 했어요. 즉 하락 돌파했죠. 자, 그 다음에는 120의 이동평균선을 5 이동평균선이 마찬가지로 하락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루 만에 20과 60과 120 이동평균선을 주르륵 무너뜨리면서 굉장히 강한 하방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실제 가격 흐름 자체는 굉장히 셌어요. 이때 저번주 금요일장이죠. 중국 회사 채권의 디폴트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 어찌됐든 간 너무나 강한 오버슈팅이었어요. 하방 오버슈팅. 그랬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여기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었었죠. 자, 하지만 여기 후반부에는 20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 즉 중기 이동평균선들도 데드크로스 하락 교차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3월 10일 이 다음 날이 오늘 장인데, 오늘 장은 하락, 내리 쭉 하락하는 장세를 보여줬었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정배열, 역배열로 현재 시장의 추세가 강하게 상방 진행 중인지 하방 진행 중인지, 아니면 상방, 하방 추세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 즉 배열을 아직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서로 꼬여있는
형태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점을 보면 이동평균선은 아래에 있어요. 그쵸? 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위에서 형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즉 갭이 굉장히 크게 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동평균선과 가격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보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들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단기 이평들 간에도 그렇고 장기 이평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들은 각각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 지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미리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동평균선을 오랜 시간 보신 분들은 이러한 식으로 지표들이 이제 형성이 되겠구나. 이 시점에서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모든 것들이 정배열로 변하겠구나. 자,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겠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차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럼 자, 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일정한 시간 주기 안에 현재 가격의 위치가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즉 현재의 가격 종가들이 기존 기간 중에서 예를 들면 기존 기간에 이 정도의 움직임 폭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의 움직임 폭을. 자, 이 정도의 움직임 폭을 보여줬는데 현재의 종가 가격 수준이 상방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방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현재 가격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어느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박스권 움직임, 즉 갇혀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내에 움직이고 있는 가격들의 변곡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언제가 변곡 시점인지, 변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과매도권이라는 얘기가 있죠. 현재 지금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지 간에 매매가 과열권이란 얘기입니다. 과매수권은 너무나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의 힘이 떨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고, 과매도권은 너무나 강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떨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과열됐다는 얘기죠. 언제 그 과열이 식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매도권을 이용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은 스토캐스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변동성 및 박스권 장세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표고, 추세장에서는 사용 금지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과열 구간의 확인이 용이하다고 적어 놨어요. 지금 형성된 가격들이 매수 과열 구간인지 매도 과열 구간인지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과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과열 구간을 벗어난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대표적인 역추세를 보기 위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추세가 일어나지 않는 장세, 즉 박스권 장세나 변동성 장세에서 저점과 고점 근처 부분에서 언제 변곡이 일어나는지, 언제 반등과 반락이 일어나는지를 타이밍을 포착을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을 먹겠다는 얘기죠. 즉 박스권 구간 안에 역추세 구간만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래에 보시는 차트가 선물 가격 흐름에 따른 스토캐스틱 지표들의 움직임입니다. 보시는 스토캐스틱은 뭐 변수 설정은 1266 일반적인 1266으로 설정을 해놨고, 자, 일단 보시면 요 부분 파란색으로 나온 요 부분이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과매도권을 벗어난 움직임. 자, 이날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날의 고점은 여기고 저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고점과 저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날 이후에 한 번도 고점과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즉, 이 시간대 이후로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날 스토캐스틱을 이용을 했으면 과매도권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과매도권을 벗어난 시점, 보통 20을 벗어난 시점을 과매도권을 벗어났다고 하죠. 자, 그리고 패스 K가 슬로우 K, 즉 단기가 장기 이평을 상향 돌파했을 때, 이때 현재까지 흐름에서 반대 흐름, 즉 매수로 들어가서 이 시점쯤에 들어가게 되겠죠. 매수로 들어가서 다시 고점 부근에 왔을 때 청산을 하는, 뭐 이때 털었을 수도 있고 이때 청산했을 수도 있고 이때 청산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때 청산했으면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 과열권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현재는 매수 과열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과열권에 들어가기 직전에 청산을 하셔도 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때까지의 장세만 보면 이날 요때까지의 흐름만 보면 너무나 강하게 매도 방향이었어요. 그쵸? 너무나 강하게 매도 방향이었지만 이후 장세는 저점과 고점을 깨지 못하는, 이 시간대에 만들어 놓은 저점과 고점 안에서 노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즉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매수를 잡고 역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제가 추세가 났을 때는, 즉 추세 중일 때는 절대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우연히 이 시간대까지만 하락을 했어요. 이때는 계속 과매도권이었죠. 자, 이날 계속적으로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면 이 지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루 종일 과매도권을 그리면서 유지를 했겠죠. 과매도권에서 절대 매매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과열권을 벗어나서, 즉 과열권을 벗어난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역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과열권에서 예를 들면은 이봉 이후에 현재가 지금 과매도권, 즉 과열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물론 이날 이 시간대 이후로는 가격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추세 매매는
스토캐스틱은 역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지표이고, 역추세 매매를 할 때는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점 저점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 진입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일단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즉 보통 20일의 이동평균선을 중심선으로 사용을 하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에 표준편차 곱하기 승수, 보통은 2를 해서 밴드를 그려서 그 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강한 추세 확인과 역추세 확인에 굉장히 용이한 기술적 분석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린저 밴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설정, 즉 중심선을 22동평균선으로 사용을 하고 표준편차 곱하기 배수를 2배수로 사용을 하는 일반 설정을 사용할 때는 95%의 높은 신뢰성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95%는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가격이 안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볼린저 밴드의 가격을 벗어나게 되면 강하게 추세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으면 되고, 볼린저 밴드 밖에서 가격이 움직이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역추세 매매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은 밴드를 벗어나면 추세 거래를 하고, 밴드 안으로 진입 시 역추세 거래를 하며, 자, 상하단 밴드, 즉 밴드의 크기 자체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확산됐다가 하는데, 상하단 밴드가 좁아질수록 확산의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역추세 거래를 할 때 22동평균선, 즉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각각의 가격, 역추세 가격에 대해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적어놨고요. 내용은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서 확인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가 볼린저 밴드를 적용한 차트인데, 자, 보시는 노란색 선이 중심선, 즉 22동평균선입니다. 20 MA.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상단 볼린저 밴드,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하단 볼린저 밴드 선이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시장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95%는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지표이긴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신뢰도가 주식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95%라는 이 확률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92%에서 한 93%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제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 강한 추세의 지속이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역추세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안에 있다가, 전날까지는 안에 있다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 첫 봉이죠. 강하게 하방 추세가 이후에 진행이 됐고, 자, 들어온 첫 봉, 즉 강하게 진행되던 하방 추세가 꺾인 이 첫 봉에서 청산을 했으면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들어왔을 때 청산을 하는데, 들어왔을 때 들어온 거를 보고 역추세 매매를 해서 이때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죠. 자,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언제 청산을 하느냐? 역추세 매매를 할 때 중심선이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올라와서 중심선에 닿는 가격에서 청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단일적으로 볼린저 밴드만 보지는 않고, 보통은 물론 단일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이동평균석, 즉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를 같이 봐요. 20, 즉 중심선 자체는 이동평균선에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평균선을 보면 중심선이 나오게 되고, 보통 5, 20, 60, 120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즉 강하게 상승 추세가 더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추세들이 꺾이고 있는지, 확실히 꺾일 예정인지,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좀 더 거래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MAC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가 뭐냐? 뭐의 약자이냐? Moving Average, 즉 이동평균선, CD, Convergence and Divergence. 한글로 풀이하자면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입니다. 즉 각각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즉 모이고 확산되고, 즉 벌어지고, 이러한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 간의 이격, 즉 거리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장단기 이동평균선 수렴과 확산에 이용한다고 제가 적어놨고, 자, 이거 주로 이동평균선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이긴 하나, 보통 기술적 지표들이,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 지표들이 나오게 된 계기들 자체가 시간 지연 현상, 즉 좀 더 빠르게 가격의 변곡이나 변화를 미리 캐치할 수는 없을까? 가격과 보통 기술적 분석, 즉 보조 지표들 자체가 가격에 대해서 후행을 하는데, 후행하지 말고 최소한 동행까지는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의해서 탄생이 됐었죠. 복잡한 기술적 지표들이. 하지만 결국 복잡한 기술적 지표들은 기본적인 기술적 지표들, 즉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나 MACD에 비해 분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유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ACD는 이동평균선의 한계, 즉 시간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이고, 추세 전환을 이동평균선보다 좀 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지표입니다. 자, MACD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추세의 변곡과 매매 청산에 유용하다. 즉, 추세의 변곡점을 확인하거나 매매 진입이 아닌 청산을 할 때 유용한 지표라고 제가 적어놨죠. 아마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밑에도 진입 신호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비추세 구간에서는 사용 금지. 즉, 추세가 없을 때는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이격의 차, 즉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거리의 크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계속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바늘이 실을 이런 식으로 바늘로 꼬매듯이 휩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가격이 작은 가격을 두고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즉 이러한 비추세 구간에서는 MACD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적어놨는데, 단일 지표로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을 볼 때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적어놨어요. 자, 다음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차트는 선물 가격 밑에 MACD 차트를 기술적 지표를 적용한 차트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이동평균선을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간이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는 여기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이 선이 수치가 0입니다. 이 얘기는, 수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크로스 됐다는 얘기예요. 자, 크로스 됐을 때만 이 지표, 즉 MACD 지표가 0의 가격을 가르칩니다. 자, 그 관점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지금 이때를 보면 MACD 선이 상방으로, 즉 0선을 돌파를 했죠. 이 얘기는 단기 이평, 즉 5 이동평균이 20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0선 밑에 있다가 0선을 돌파하고 위로 갔기 때문에 5 이동평균선이 20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했다는 얘기고, 자, 지금 보시는 0선과 이 지표와의 차이는 빨간색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건 5 이동평균선과 20 이동평균선의 가격 차이가 지금 약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현재는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계속적인 상방을 그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때 크로싱이 한번 일어났어요. 즉,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가격의 차이가 한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넓어졌던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이격, 즉 거리의 크기가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좁아지는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갖고 있다는, 예를 들면 이 가격에서 시초가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시초가 매수를 가정했을 때 매수를 들고 계속 들고 가다가 MACD가 크로싱이 일어났을 때 청산, 즉 매수 청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진입해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애매한 지표예요. 하지만 이미 들어갔던 포지션, 즉 매수 청산과 매도 청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표가 MACD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알아봤는데 각각의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선행하는 기술적 지표는 절대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 기술적 지표, 제가 수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예측을 하기 위한 기술적 지표를 만들어 봤지만 결국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어쩔 수 없이 기술적 지표들은 후행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기란 불가능해요. 제가 어떤 방법까지 사용을 해봤냐면 나사에서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 차이를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기술적 지표를 만들어 봤지만, 즉 시장에서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기술들, 계산 방식, 아이디어, 논리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 해봤지만 결국에는 기술적 지표인 한계인 후행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후행적인 기술적 지표들을 갖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을 할 수는 있죠. 어떤 지표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주력 지표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이동평균선이 됐든 볼린저 밴드가 됐든 스토캐스틱이 됐든 MACD가 됐든 간에 말이죠. 어떤 기술적 지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기술적 분석 지표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을 쭉 해보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지표가 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거래 성향과 맞는 지표여야지 당연히 본인의 마음에 들 거고, 그 마음에 드는 지표가 생기면 그 지표를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하세요. 지표를 깊게 파게 되면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지표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지표가 이런 모양이겠구나, 이런 모양이겠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눈으로 기본적으로 그리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지표 하나를 파셔서 본인의 주특기 하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어떠한 기술적 지표를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소개해드린 기술적 지표 4가지,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지표들마다 볼 수 있는 지표 성격이 다르고 지표의 의미가 각각 다 다르고 각각 그 지표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지표를 확인한다는 건 그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도 많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겠죠. 자, 어떠한 기술적 분석 지표를 봐야 될까요? 단 하나만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동평균선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동평균선을 보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지표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각각의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다른 지표를 보지 않고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시장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거래에 임할 수 있죠.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 이 내용이 중요한데 왜 기술적 분석을 하느냐, 선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됐든지 간에 말이죠.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느냐, 기본적 분석, 즉 우리가 어떤 회사의 실적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만큼 나아진 게 향후 주가가 얼마 갈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기본적 분석 내용을 갖고는 말이죠. 펀더멘탈만 갖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자,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직접적으로 산술적인 매매 기준을 확립할 수가 있어요. 산술적인 매매 기준이 무엇이냐? 주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1,000원일 때 자, 난 1,100원에 오면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원칙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1,200원 매수, 1,500원 청산, 1,600원 매수, 1,700원 청산, 이런 식으로 진입과 목표가, 즉 진입과 청산 가격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함에 의해서 자, 일단 시장을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들을 갖고 시장을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서 높은 승률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기본적 분석만은 가지고는 실제 매매에는 적용하기 쉽지가 않죠. 특히나 단기나 스캘핑 거래를 할 때는 더더욱이 말이죠. 굳이 스캘핑까지가 아니더라도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거래를 함에 의해서도 기술적 분석 지표는 기본적 분석 내용들보다 훨씬 매매에 밀접한 영향을 끼쳐요. 실제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보다 기술적 분석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리고 가장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시장 친화적인 분석 방법이란 얘기죠. 기본적 분석만 갖고는, 즉 예를 들면 기본적 분석을 해서 어떠한 회사의 주가가 지금 실적이 올랐어요.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아주 훌륭한 회사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지만 계속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만 갖고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에 맞춰서 기술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 분석은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을 하려면 말이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분석 능력만 배우면 충분히 시장에서 바로 매매를 써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량보다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적은 지식만 갖고 작은 지식만 갖고도 바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굉장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술적 분석은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을 하신 이후에 실력을 쌓아서 점진적으로 많은 기본적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이 먼저냐 기술적 분석이 먼저냐 라고 얘기를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이 시장에서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거래를 할 때 수익을 내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워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기술적 분석 4가지, 대표적인 4가지 기술적 분석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죠. 첫 번째 이동평균선, 두 번째 스토캐스틱, 세 번째 볼린저 밴드, 네 번째 MACD. 자, 이렇게 총 4가지의 기술적 분석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표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동평균선을 꼽는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읽는 도구지만 이동평균선의 여러가지 성질을 이용을 하면 역추세도 읽을 수 있으며 추세의 변곡도 읽을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지식과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가지 지식들, 여러가지 지표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파서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동평균에 대해서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표들은 특성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스토캐스틱 지표는 추세의 반전, 변곡이나 역추세 매매에 사용하기 좋은 지표이며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변동성을 미리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변동 구간을 벗어나는 가격 흐름은 95% 확률로 잘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 5%만 그 가격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추세와 역추세 전략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MACD 지표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매매 포지션에 진입해서 사용을 하는 지표가 아니고 포지션을 갖고 있는, 즉 매수 매도를 한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언제 청산할 건지 매도를 언제 털 것인지 그때를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다음 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까지 해서 중급 강의가 끝났죠. 다음 주부터는 고급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7강은 여러 시장의 형태와 전략, 즉 시장의 여러 가지 형태와 각각의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거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급 강의에 들어가면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해 보시도록 하시고, 자,
자,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